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녀입니다. 오늘은 천일야화 6번째 시간으로 애첩과 7 대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새녀가 7일 동안 읽어드리는 천일야화 시작하겠습니다. 그 옛날 중국에는 제왕 중에 제왕이라 불리우는 왕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세력은 물론이고 사람 됨됨이하며 왕으로서의 채통하며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완벽하다 보면 인간미도 없어 보이고 가치 있는 게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마련인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 악마의 시기라도 받은 걸까요? 하필 자식이 없었지 뭡니까? 왕과 왕비는 치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자식을 하나 점지해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비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실은 며칠 전 이상한 꿈을 꾸었사옵니다.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생각으론 어떤 신의 계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체 그 목소리가 뭐라 하던가요? 그 목소리가 그러더군요. 그대의 남편은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식이 태어난다 해도 별로 좋지 못한 운명을 타고나게 될 것이다. 딸을 낳는다면 지금 그대 남편이 다스리고 있는 전 국토가 멸할 것이요. 아들을 낳는다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허나 너무 큰 심려는 말지어다. 그 고생이 끝나고 나면 장수하게 될 터이니 이 모든 일을 감수하고 굳이 자식을 갖겠다면 때를 일러주리라. 달이 쌍둥이 자와 마주칠 때 합방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식을 얻는 것은 좋지만 전 걱정이 됩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그 아이가 겪게 될 고초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미어지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왕은 몹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것은 기쁜 일 아니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자식을 갖고 싶소. 그 나머지 일 따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오. 그러나 왕비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여 왕을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면서 그를 단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끝내 꺾을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왕과 왕비는 꿈속의 목소리가 일러준 바로 그날 합방을 하게 되었고 그날로 왕비는 아이를 잉태하여 꼭 10달 후 달같이 환한 얼굴의 남자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왕은 물론이고 왕의 염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까지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에 마지 않았습니다. 왕은 당장 법률학자와 철학자, 점성가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로 아이의 운명을 점쳐보려는 심산이었죠. 그들은 책을 뒤지기도 하고 무언가를 끄적이기도 하면서 한참을 골몰하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하, 왕자님의 운세는 아주 좋습니다. 생명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장수하실 운명을 타고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사옵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당장 말해보거라. 실은 왕자님께서 운명의 고비를 한번 넘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고비는 왕자님의 젊은 시절에 찾아올 것이온데 그것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더 이상의 탈 없이 평생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실 것이옵니다.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비의 꿈속에서 들렸다던 그 목소리가 일러준 말과 꼭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왕은
왕자를 돌볼 유모와 보모, 시녀와 내시들로 구성된 정예 요원을 선발, 후궁에서 왕자를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오로지 신께 맡기기로 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왕은 자신의 통치권 내에 있는 각 도시의 부왕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각 분야의 학문에 도통한 학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라는 내용이었죠. 왕의 편지를 받은 각 도시의 부왕들은 즉각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자들을 차출해 왕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을 헤아려 보니 3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그들을 위한 연회를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이윽고 각종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학자들은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았습니다. 그러니 아련실은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죠. 음식을 먹기에 앞서 왕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대들을 모이라고 한 건 내 아들의 교육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이니라. 지금부터 그대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그대들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학자 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라.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대들이 뽑은 그 사람에게 난 전적으로 내 아들의 교육을 맡길 것이니라. 그러자 학자들은 당장에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전하, 저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현자로 명성이 드높은 분이 한 분이 있사옵니다. 이름은 신바뜨. 학문은 물론 다방면의 재능이 뛰어나 그를 따를 만한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지요. 사는 곳은 바로 이 도성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부르시어 뜻한 바를 전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왕은 곧 신하들을 시켜 신바뜨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바뜨는 영문도 모른 채 왕 앞에 꿇어앉게 되었죠. 왕은 신바뜨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대를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알고 있는가? 황공하오나 잘 모르겠사옵니다. 잘 듣거라 신바뜨.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느냐? 이들은 내 아들의 교육을 위해 각지에서 모인 뛰어난 학자들이다. 헌데 이들이 한결같이 그대만큼 훌륭한 현자는 없다고 칭찬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 아들의 담당 교육관이 되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신바뜨는 왕자 전담 과외 선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왕은 3년 안에 왕자가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분부를 내렸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그의 굳은 각오로 학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꼭 3년. 그러나 왕자의 실력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력 향상은 고사하고 기초가 없어도 너무 없었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노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제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고 해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리 없는 왕은 그동안 왕자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 왕자와 신바뜨를 불러 갖가지 질문을 던져봤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묻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나 했는지 왕자는 동문서답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나마 아는 게 놀이 방법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왕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안 왕은 너무나 실망해 왕자의 개인 교사를 다른 이로 바꾸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들은 신바뜨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여태 뭘 하신 겁니까? 왕자님의 학문이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왕자님은 공부에 나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장난치는 일에만 열중하시지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성현의 지혜를 들려드린다고 해도 소기의 경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3가지 조건을 지켜주신다면 여태껏 왕자님께서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7달 안에 모두 소화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헌데 3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첫째, 스스로 원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지 마라. 둘째, 성급한 일처리를 경계하라. 셋째, 권력을 가졌거든 연민을 베풀어라. 이것은 3가지 격언입니다. 이것을 전하께서 잘 기억해 두시기만 한다면 전 이제부터 왕자님이 학문을 닦으시는 일에 한치의 소람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다. 그대의 말대로 할 테니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증인이 되도록 해라. 여봐라, 서약서를 가져오너라. 왕은 곧 서약서를 작성하여 알신바뜨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겠노라 선포했습니다. 알신바뜨는 왕자를 데리고 궁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벽은 온통 새하얀 색으로 칠을 하고 벽에는 아니고 바뀌고 할 것 없이 자신이 왕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모조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낙서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다 뜻이 있어서 한 일이라는 사실이었죠. 집이 완성되자 알신바뜨는 왕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언제 가져다 놨는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침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전이며 법전, 철학서와 인문학서 등 각종 책들도 잔뜩 쌓여 있었죠. 왕자가 방을 둘러보며 어리동절해하고 있는 사이 알신바뜨는 밖으로 나와 현관을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아 벽에 그려두었던 온갖 그림과 글씨들을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 먹을 것이 부족하진 않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를 살피기 위해 찾아가기도 했죠. 왕자는 며칠을 걸러 한 번씩 들르는 알신바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왕까지도 말이죠. 때문에 그전까지 노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던 왕자는 무료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알 수 없는 공식들과 따분한 책들 뿐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그런데 사람은 역시 환경이 중요한가 봅니다. 딱히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던 왕자가 한두 권씩 책을 읽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나의 달달 웰 정도가 되었습니다. 알신바뜨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로 총명하고 똑똑해졌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해박한 지식들로 가득 차니 또 말은 어찌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웬만한 달변가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자 알신바뜨는 왕자를 데리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론은 웬만큼 갖추었으니 각종 무예를 익힐 차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왕자에게 활 쏘는 법과 말 타는 법, 그리고 봉술과 마술 등을 가르쳤습니다. 봄바탕이 원래 총명한지라 왕자는 금세 그 많은 것들을 몸에 익혔습니다. 각종 무술의 유단자가 된 것이죠. 불과 몇 달 만에 말이에요. 훌륭하게 성장한 왕자의 모습을 보자 알신바뜨는 너무나 기쁘고 대견했습니다. 하여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내 현재 왕자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왕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을 투자해도 안 되던 것이 단 7달 만에 이루어지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왕은 곧장 신하를 보내 알신바뜨와 왕자를 데려오라 일렀습니다. 전가를 받은 알신바뜨와 왕자는 궁으로 가기 위해 채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알신바뜨는 앞으로 왕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점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자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승의 좋지 않은 표정에 놀란 왕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앞으로의 운이 좋지 않군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딱 일주일 동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나쁜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뭘 참아야 한다는 거죠? 왕자님, 일주일 동안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음소리도 내면 안 돼요. 답답하시겠지만 꼭 그러셔야 합니다. 왕자는 곧 궁에 도착하여 왕 앞에 섰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알신바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것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왕은 왕자를 보자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몰라보게 향상되었다는 그의 실력을 칭찬하며 말을 걸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왕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으름장도 났지만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공부를 하라고 보냈더니 이거야 원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오다니. 왕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때 대신 하나가 어전의 아래였습니다. 전하, 아무래도 왕자님께서는 전하 앞에서 말씀을 하시기가 부끄러우신 모양입니다. 그러니 궁녀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시어 이야기를 하게 하시면 점차 수줍음도 없어지고 전하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급한 마음에 왕자를 당장 궁녀들이 있는 거처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맑은 물이 흐르며 굉장한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 한가로이 논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자는 그곳에 마련된 한 거처에서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왕자가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까 웬 여인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왕의 첩들 중에서도 가장 총애받는 애첩으로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녀가 왕자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지 뭡니까? 하얗고 뽀얀 피부하며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그리고 기품 있는 자태가 젊은 여인의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사랑의 포로가 된 그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왕자가 아무런 반응도 없자 그녀는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묵묵부답. 그럴수록 더욱 애같았던 그녀는 차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제게 정을 베푸신다면 당신을 옥자에 앉혀드리겠어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내일 당장 왕께 접근해 독약을 먹이겠어요. 그러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자연히 옥자는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 말에 왕자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차마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여 그는 손짓 발짓 다 동원해가며 분노에 찬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대충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말문을 열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널 가만두지 않을 게다. 아버님께 이 사실을 모두 고하면 넌 분명 죽은 목숨이야.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게야. 워낙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던지라 애첩은 왕자의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첩은 갑자기 왕에게로 달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왕자님께서 제 몸을 탐하시어 억지로 저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저는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전하, 전 더 이상 궁에 남아있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제발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평소 애지중지하던 애첩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왕은 노발대발하며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대신들에게 당장 왕자를 잡아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명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뱉은 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의 노여움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왕자님의 말씀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옵니다. 혹 저 여인의 말이 계략일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으시고 섣불리 일을 처리하셨다가는 큰 후회를 남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대체 어떤 이야기냐? 과자 장수와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옵니다. 첫 번째 대신의 이야기. 과자 장수와 아내, 그리고 앵무새. 첫 번째 대신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옛날 이집트에 얼굴 예쁘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차지한 행운아는 키가 훤칠한 과자 장수였죠. 성실한 과자 장수는 어여쁜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모가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 도처에 깔린 적들을 항상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들 부부의 집에는 앵무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자 장수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자 장수가 절친한 친구의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집을 나서고 집안에는 아내와 앵무새, 시중을 드는 하녀와 몇몇 노예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숨겨둔 애인을 불러서는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밤이 새도록 농탕을 치며 놀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애인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얌전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후 무렵 과자 장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얼른 앵무새 앞으로 가서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의 충직한 앵무새는 어제 본 그대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고 과자 장수는 몹시 화가 나 아내에게 호통을 치며 마구 때렸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고자질을 했지?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아내는 곧 하녀를 불러 물었습니다. 하녀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씨를 배반할 수가 있겠어요. 저 그런데 말이에요, 아씨. 아까 주인님이 외출해서 돌아오실 때 앵무새 앞에서 한참 동안 서 계시는 걸 봤는데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그 앵무새였구나. 그래, 너 잘 걸렸다. 내 너를 당장 죽여주마. 얼마 후 과자 장수에게 또다시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친구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인데 하룻밤 외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이때가 기회다 싶었습니다. 하여 하녀와 함께 계략을 꾸몄죠. 그것은 바로 앵무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앵무새 죽이기라 불리우는 이 작전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투입되었습니다. 우선 이 일의 주동자인 아내, 그녀를 돕고 있는 충직한 하녀, 그리고 아내 애인. 셋은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부채와 물, 촛불과 맷돌 등을 준비한 다음 앵무새가 살고 있는 새장 위에다 물을 뿌리고 세차게 부채질을 한 다음 촛불을 가렸다 보였다 반복하며 맷돌을 돌려댔습니다. 그러자 꼭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앵무새는 갑자기 달라진 날씨에 무척 당황해하며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온몸이 흠뻑 젖도록 비를 맞아야 했죠. 다음날 아침 외출해서 과자 장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들어오자마자 앵무새에게 어젯밤 일에 대해 물었죠. 그러자 앵무새는 어젯밤 대단한 폭풍우 때문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내내 떨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과자 장수가 알기로는 어제만큼 화창하고 맑은 날씨도 없었는데 난데없이 웬 폭풍우? 예끼 이런 미친놈을 봤나. 대체 어디서 폭풍우가 쳤다는 게야.
어젯밤 내내 친구와 맑은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했구만. 이놈이 이제 보니 순 거짓말쟁이일세 그려. 옳지.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내 아내에 대해서 한 말도 거짓이렸다. 본래 내 아내만큼 정숙한 여잔 세상에 없을 게다 이놈. 말을 할수록 그리고 생각할수록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과자 장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쩌지 못하고 그만 앵무새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죽은 앵무새를 보더니 깜짝 놀라 연유를 물었습니다. 과자 장수는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내 심각한 표정이 되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아무래도 자네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네. 내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자네 와이프가 수상쩍다 싶었거든. 미안한 말이네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그런 소문도 좀 있고. 하지만 섣불리 일을 처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 일단 자네 와이프가 목욕을 간 사이에 하녀를 닥달해 보도록 하게. 그럼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테지. 과자 장수는 아내가 목욕 가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하녀를 불러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의 입에서 그동안 아내가 저질렀던 불륜의 증거가 낱낱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과자 장수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아내의 부정도 부정이지만 그렇게 아끼던 앵무새를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죽인 자신의 행동이 몹시 후회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첫 번째 대신은 한쪽의 말만 듣고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지라 즉각 왕자의 처형을 중지시켰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글쎄 왕자를 모함한 애첩이 날이 밝자마자 불이 나게 왕을 찾아와서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정녕 이대로 왕자님의 처형 명령을 거둘 작정이십니까? 전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여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하. 애첩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말을 이었습니다. 애첩의 이야기. 강물에 빠진 아버지와 아들. 옛날에 빨래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티그리스 강으로 나가 빨래를 하고 돈을 받으며 생계를 잇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동행하곤 했죠. 그의 아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로 그곳에서 헤엄을 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헌데 그곳의 수심이 좀 깊은지라 웬만한 부모라면 아들의 수영을 말릴 만도 한데 그는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영을 잘한다며 칭찬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사내는 빨래를 하고 아들은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사방을 살피니 강의 하류 쪽에서 떠내려가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영을 하다 그만 물살이 센 곳으로 쓸려갔던 것이죠. 사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냅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아들을 잡아 끌어 무트로 나오려는 순간 당황한 아들이 사내의 품에 너무 찰싹 달라붙는 바람에 사내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느 하나 살지 못하고 둘 다 강물에 빠져 물귀신이 되고 말았죠. 죽기 직전 사내는 후회했습니다. 미리 아들의 수영을 말렸더라면, 아니 위험하다고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었더라면 하고 말이에요. 이야기를 마친 애첩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하,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되고 싶진 않으시겠죠? 만약 전하께서 왕자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벌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엔 두 분 다 파멸의 길로 이르실 것이옵니다. 왕은
또 그 말이 맞는 듯도 했습니다. 하여 왕은 왕자의 처형을 다시 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대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너무 성급한 결정이시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 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그리하여 두 번째 대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신의 이야기. 바람둥이 여인과 그녀의 두 정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왕의 일을 돌보는 신하 중 하나였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낮에 궁전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그녀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연애 편지를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 편지를 전해주는 그의 시동과 그가 연모에 맞지 않는 여인이 어느새 친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내 몰래 둘만의 미래를 즐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건네준 편지를 들고 여인의 집을 찾은 시동은 어김없이 그녀를 껴안고 만지며 음탕한 짓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시동의 주인이었는데 깜짝 놀라 당황해하는 시동을 여인은 얼른 지하실에 밀어넣고는 금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사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서로를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또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사내와는 달리 여인은 아주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분명 남편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내 말대로 하세요. 우선 차고 있는 칼을 뽑아들고 나에게 호통을 치세요. 막 욕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무사할 수 있어요. 이윽고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국왕의 일을 돌보고 있는 사내가 난데없이 자신의 집에 나타나서는 손에 칼을 쥔 채 아내에게 있는 대로 욕을 퍼붓고 있으니 당연히 그랬겠죠. 남편을 보자 사내는 얼른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영문을 물으니 한다는 얘기가 이러했습니다. 여보, 때마침 잘 왔어요.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이 하나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너무 놀라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글쎄 그 젊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내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의 모습이 어찌나 가엾고 불쌍하던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지하실에 숨겨졌죠. 그러고 나니까 아까 그 사내가 집으로 뛰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젊은이를 내놓으라고 욕을 하고 호통을 치며 칼로 위협을 하지 뭐예요. 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데 당신이 온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지하실 입구로 가 문을 열고는 젊은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 사내는 갔으니 안심하고 올라오시오. 시동이 올라오자 남편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이 모든 게 여인의 관계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남편은 진심으로 그의 안녕을 빌고 또 빌었답니다. 두 번째 대신은 여인의 관계로 인해 끝까지 진실을 알 수 없었던 바보 같은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왕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랐습니다. 그런 바람이 그대로 전해졌는지 왕은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왕자를 처형하라는 명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엔 또 번복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신들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곧 애첩이 나타나 다른 이야기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놨으니까요. 애첩의 이야기. 마력의 샘. 옛날 어느 나라에 외아들을 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아들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었으니 아들이 장성하자마자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시키기로 작정했죠. 이웃나라의 공주는 미모는 기본, 품성도 좋고 예의도 있어 보는 이마다 며느리 삼고 싶다며 탐을 내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촌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공주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빠 이상의 감정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다른 나라로부터 혼담이 들어오게 되었고 공주도 싫지 않은 눈치였죠. 공주의 사촌 오빠는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지독한 외사랑에 빠져버린 사촌 오빠는 어떻게든 혼담이 들어왔다는 그 왕자를 죽이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왕자의 측근을 포섭하는 일이었죠. 공주의 사촌 오빠는 곧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좀 괜찮다 싶은 물건들을 한데 모아 갖가지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는 왕자의 나라에 있는 대신에게 선물로 보냈던 것입니다. 헌데 예나 지금이나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도 많은지 대신은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들을 챙기고는 사촌 오빠의 계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날짜가 정해지고 왕자는 아버지가 챙겨준 결혼 예물과 많은 노예들 그리고 매수당한 대신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일행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말을 멈췄습니다. 왕자와 대신도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알자라라는 샘물이 있었는데 남자가 그 물을 마시면 당장 여자로 변해버리는 신비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신은 왕자를 꼬여 그 샘물로 갔습니다. 이윽고 샘터에 도착하니 그 맑고 푸른 빛이 보기에도 보통 샘물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왕자는 바로 그 물을 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 벌어진 왕자의 어깨가 갑자기 좁고 둥그스름해지는가 하면 턱 밑의 수염도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손가락도 어느새 여인의 그것처럼 고와지고 피부도 한결 매끈해졌습니다. 왕자는 정말로 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왕자를 보며 대신은 무척 당황스럽다는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왕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길로 아버님께 가서 내가 처한 공경을 죄다 말씀드려 주시오. 그럼 분명 날 도우러 오실 거요. 대신은 곧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죠. 귀하디 귀한 아들이 처한 이 얼토당토하는 불행에 왕은 몹시 괴로웠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지라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여자로 변한 이후 왕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어서 대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났을까? 인적이 드문 그곳에 어디서 왔는지 기사 하나가 나타나 왕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대체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왕자는 그를 올려다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결혼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난 것과 대신의 아내를 받아 이 샘물로 오게 된 일, 그리고 샘물을 마신 이후 여자가 된 사연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는 왕자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대신일 거라며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곧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면서 말이에요. 그의 정중한 태도에 왕자는 그를 믿어보기로 하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달리던 말이 멈추어 선 곳은 어느 샘물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마신족의 왕자는 말에서 내리더니 왕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 물을 마시도록 해요. 이것은 무슨 샘물이죠? 여자의 샘입니다. 여자가 마시면 곧 남자가 되지요. 전에 당신이 마셨던 그 샘물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왕자는 주저없이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예전에 잘생기고 늠름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신족의 왕자는 그를 그의 예비 신부가 있는 궁전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왕자는 곧 장인이 될 그 나라의 왕을 찾아뵙고는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아뢰었고 왕은 예비 사위가 무사함을 감사하며 공주와의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 못된 사촌 오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는 왕자가 멀쩡히 살아 돌아와 공주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는 말할 수 없이 심한 마음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더는 얼마 안 가 죽고 말았답니다. 말을 마친 애첩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절대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해요. 애첩의 눈물을 보자 왕은 애간장이 다 녹는 듯 했습니다. 하여 다시 왕자를 죽이라고 명했죠. 애첩은 드디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만 역시 대신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또 세 번째 대신이 나섰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신의 이야기와 애첩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으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던 왕이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여섯 번째 대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신의 이야기, 서랍 속에 갇힌 5 사내들. 상인의 딸로 태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곱상한 외모에 적당한 몸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까지 별로 부러울 것 없이 자란 그녀는 어른이 된 어느 날 한 사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지라 그녀는 혼자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구한 날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기다리느라 외로움에 지칠 대로 지쳤던 그녀는 마침내 애인 만들기에 돌입, 뒤늦은 로맨스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의 애인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비 끝에 싸움이 붙었는데 상대방 남자가 여인의 애인을 고소해버린 것이었죠. 그녀는 당장 경비대장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경비대장 나리, 당신께서 옥에 가둔 사람은 제 형제이옵니다. 싸움을 하다 고소를 당해 옥에 갇혔사온데 그 오라비가 아니면 아무도 절 부양할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제발 석방해 주십시오. 여인은 자신의 애인을 오라비라 속이며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탄원서를 훑어보던 경비대장은 이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기 드문 절세 가인이었으니까요. 경비대장은 은근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네 형제는 아무 탈 없을 테니. 그건 그렇고 일단 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꾸나. 그러다 보면 네 오라비는 곧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느냐. 경비대장의 심중을 알아차린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리께서 제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런지요? 제 집에서 낮잠이라도 주무시면서 편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인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자 경비대장은 당장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인은 언제 어느 때 집에 방문해달라 말하고는 그 길로 법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법관을 찾은 여인은 경비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탄원서를 제출하고는 제발 오라비를 석방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법관도 경비대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여인의 미모에 취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내 당장 경비대장에게 자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네 오라비는 곧 석방될 게야. 그때까지 내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느냐. 여인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었음을 알고 살짝 말을 돌려 그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경비대장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그 다음 여인은 또 대신을 찾아갔습니다. 대신은 좀 달랐을까요? 천만에요. 그 역시 경비대장과 법관처럼 흑심을 품고 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차저차하여 그 역시 여인의 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뒤로 국왕까지 초대하기에 이르렀는데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일까요? 여인은 다시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목수에게 서랍이 5개 달린 튼튼한 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목수라는 양반까지 여인에게 딴 마음을 품고 수작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여인은 일단 장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은 당신 뜻대로 해주겠다고 약조하고는 언제 어느 때 자신의 집을 찾아오라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목수는 솜씨를 발휘해 금세 멋진 장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튼튼한 자물쇠가 5개나 달린 채 여인의 집 한쪽 구석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천을 뜯어 4벌의 잠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색으로 염색을 했죠. 드디어 사내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평소 아껴두었던 화려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에 걸맞는 화장을 했습니다. 몸 단장은 물론 집안 단장까지 손님 치를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나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법관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죠. 여인은 법관에게 인사를 하고는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읽고 침대에 앉은 법관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들 기세였죠. 하지만 여인은 우선 미리 준비한 4개의 잠옷 중 하나를 골라 갈아입게 하고는 요리를 가져오겠다며 침실에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여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법관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잠옷을 입고 우왕좌왕하는 법관의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어머, 제 남편인가 봐요. 일단 저기 보이는 서랍장 안에 숨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남편을 돌려보내고 다시 오겠어요. 아니, 남편이라니. 그럼 유부녀란 말인가? 법관은 연거푸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지금 당장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여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밖에는. 여인은 지난번 목수에게서 만들어 온 5개의 서랍 중 맨 아래 칸을 열어 법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묵직한 자물쇠로 입구를 잠가버렸죠. 상황을 정리하자 여인은 곧장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는 경비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여인이 건네는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곧 침대에 올라 그녀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찰나 여인은 그를 사해사해 달려가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나리, 하나밖에 없는 제 오라비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고초를 겪고 계시질 않습니까? 헌데 오라비가 석방된다는 보장도 없이 어찌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리를 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경비대장은 당장 여인의 애인을 풀어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의례적인 확인 절차도 필요 없으니 편지를 받는 즉시 석방하라는 말도 덧붙였죠. 이제 그 편지 한 장이면 그녀의 애인은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경비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여인은 법관에게 했던 그대로 그를 안심시키고는 5개의 서랍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맨 밑에서 2번째 칸에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물론 입구는 자물쇠로 잠갔죠. 여인은 곧 다소곳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대신이었습니다. 여인은 법관과 경비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잠옷으로 갈아입혀 어느 정도 애를 태운 다음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3번째 칸에 그를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찾아온 국왕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찾아온 목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뜻을 이룬 여인은 곧장 감옥으로 달려가 경비대장이 써준 편지를 건네며 보기 좋게 애인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곤 미리 챙겨둔 짐을 가지고 애인과 함께 다른 도시로 훌쩍 떠나버렸죠. 한편 서랍장 안에 갇힌 사내들은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왜 이 서랍장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깨닫고는 여인에게 속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없이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위아래 칸에 각각 자신들의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있었으니 이거야 원 망신스러워서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그들은 답답한 서랍장 안에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이 지나도록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맨 위칸의 목수가 그만 참고 또 참았던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오줌은 구강이 있던 아래칸으로, 대신이 있던 그 아래칸으로, 또 경비대장이 있던 그 아래칸으로 흐르고 흘러 결국 맨 아래의 법관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찝찝하고 요상한 냄새가 난다 싶었던 사람들은 그게 오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국왕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여인에게 홀려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신하들에게 알려지면 여러모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내들이 내지르는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듣고는 소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여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서랍장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색시 혼자였는데 왜 이리 시끄러운 게지? 혹 마신이라도 든 걸까? 마신? 그러면 이거 큰일이군. 얼른 저 서랍장을 가져다 불에 태워버립시다. 그러면 마신들도 꼼짝없이 죽고 말 거예요. 그 순간 놀란 법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그러지들 마시오. 이 안에 사람들이 있다오.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자 법관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말이죠.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서랍장을 열어주자 사내들은 한결같이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익살스럽던지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황급히 자신들의 옷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집을 나갈 때 이미 가지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는 사이 법관과 경비대장, 대신과 목수는 자신들과 함께 갇혀있던 나머지 한 명이 국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저 허리 숙여 인사만 할 뿐이었죠. 국왕도 민망한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괜한 헛기침을 해대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6번째 대신의 이야기가 끝나자 왕은 아주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애첩과 마지막 7번째 대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도 왕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7날이 지나고 8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신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왕자의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자가 스승인 알 신밧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꿇어 앉아 왕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향해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못난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아들의 변화에 왕은 그저 놀라워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유창한 언변에 또 한 번 놀란 왕은 어째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 신밧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실은 왕자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저였사옵니다. 왕자님의 학문을 전하께서 테스트하겠다고 하시던 바로 그날 점을 쳐보니 왕자님께서는 꼬박 일주일 동안을 일체 말을 하지 않으셔야
운명의 짓궂은 장난을 무사히 피해 가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한 고비를 다 넘겼으니 왕자님께서는 앞으로 무탈하실 것이옵니다.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뻐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것이 애첩의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왕은 7 대신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7 대신, 홍내가 왕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나, 아니면 알신바뜨, 그것도 아니면 나의 애첩. 알신바뜨는 왕자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일렀습니다. 왕자는 말했죠. 아버님, 전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상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헌데 마땅히 대접할 게 없는지라 그는 하녀를 시켜 우유를 사오라고 일렀죠. 그리하여 시장으로 간 하녀는 이내 신선한 우유를 항아리 가득 사가지고 머리에 인 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의 머리 위에는 발톱에 뱀을 움켜쥔 매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하필 그 뱀의 독이 하녀가 이고 가던 우유 항아리 속으로 떨어졌지 뭡니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하녀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 상인에게 건네주었고 상인은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유를 마신 주인도 손님도 모두 죽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럼 아버님,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물론이고 그 주위의 대신들까지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뚜껑도 덮지 않고 우유 항아리를 들고 온 하녀의 잘못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잘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우유를 마셔버린 주인과 손님의 잘못이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의 대답은 모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녀의 죄도 주인의 죄도 그렇다고 손님의 죄도 아니니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죽음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오직 신뿐이고요. 그러니 그들이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신의 뜻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왕을 비롯한 7 대신 그리고 알신바뜨와 그 밖의 종신들은 저마다 왕자의 지혜로움을 칭찬했습니다. 이윽고 왕은 당장 애첩을 잡아오라 명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여인을 용서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나는 용서만 할 뿐 후에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왕자에게 맡기노라. 아버님,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복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며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고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들었사옵니다. 그러니 저도 이 여인을 용서하겠나이다. 대신 다시는 이 도성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묻지 않겠사옵니다. 왕은 아들의 사려 깊은 처사에 감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자신의 옥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 왕자의 머리 위에 얹고는 대신들을 향해 큰 소리로 새로운 왕이 탄생했음을 알렸습니다. 7 대신들을 비롯한 많은 문무백관들은 왕의 명에 따라 왕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받들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 섬기기라 다짐했습니다. 굳이 왕의 명이 아니었더라도 그들은 이미 진심으로 왕자를 존경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리하여 옥자에 오른 왕자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백성들을 굽어 살피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7 대신과 스승인 알신바뜨와 함께 오래도록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생을 보냈답니다.